며칠간 개구리 소년 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지난 91년이죠. 와룡산에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갔던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되고 결국 2002년 와룡산 길석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간 유골에 남은 상처를 토대로 정확히 어떤 흉기가 사용이 된 건지 전문가들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흉기가 제도를 할 때 쓰이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지목을 했고요. 또한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인근 학생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전문가들 또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글을 쓴 사람을 찾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작 글을 쓴 사람은 게시물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면서 화제를 모으자 글을 모두 삭제했는데요.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에야말로 개구리 소년 사건의 실마리를 풀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6월 9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왔습니다. 이미아님, 그러게요. 저는 와룡산 밑에 살고 있어서 무서웠어요. 홍명남님, 저도 개구리 소년 기사 봤어요. 소년들이 억울하지 않게 뒤늦게라도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들 전해주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일단 공소시효는 지난 지 너무 오래됐고요. 우리 가족분들, 피해자 가족분들 중에서도 세상을 떠난 분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서 쓴 글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요. 지나친 추정은 방송에서 삼가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분이 좀 실마리를 푸는데 이 미제 사건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왜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까요? 30년 동안 진짜 딱 그 모양이 맞더라고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별별 추리가 다 있었잖아요. 일반적인 흉기 자국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잡을 때 쓰는 정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버니어 캘리퍼스 맞는 것 같아서 늦게라도 빨리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서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가슴에 한이 씻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유리님, 웅디 오늘은 오프닝부터 함께해요. 날씨가 흐리지만 바람이 조금 불어서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흔적 남겨요. 참고로 저는 점심으로 우동 먹었어요. 어떻게 배고픈 걸 알고 또 이렇게 염장을 그러시군요. 김지현님이 어제 드신 국밥 후기 알려달라고. 엄청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먹어야지. 재밌었던 일, 속상했던 일, 일상 속의 모든 일들 다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소폭의 코너 개편이 있습니다. 스위스로우 아시죠? 스위스로우의 이노진 또 송호진 씨와 함께 우리 월요일은 쇼타임이라는 코너로 꾸며드릴 예정인데요. 2부에서는 선물 곡간 제대로 여는 신나는 퀴즈쇼로 해볼 거고요. 3부에서는 또 여러분들 고민을 함께 풀어드리는 상담쇼로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스위스로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요일은 쇼타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을 당연히 보내주셔야겠죠. 이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쇼타임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 선물 보내드릴 거고 새로 시작하는 코너니까 선물도 많겠죠. 우리 무법지대 영화 코너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인데 안 가요 어디.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 들으실 수 있게 일요일 3, 4부로 옮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봅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이 문자를 하나 받고 굉장히 지금 수긍을 해가지고 너무 제가 웃겨. 희애 씨 말씀해 드렸는데 아니 5044님께서 옹디 6살 아들 녀석이랑 한글 공부하려고 벽걸이 달려고 뒷면을 줬더니 숫자는 거꾸로 잡고 보라를 보면서 옹디 삼촌 상어처럼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라고 하네요. 옹디 마음에 드나요? 하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근데 상어라고 한 게 너무 그 인상이 어떤 포인트를 집어냈는지 알겠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공감돼서 웃었어요. 상어처럼 생겼다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너무 공감되죠? 듣자마자 수긍이가 스스로도. 그렇구나. 난 상어상이구나. 백상어. 오. 어쩐지 수어사이드 스쿼드 볼 때 상어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응? 킹샤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역시 그랬구만. 아이, 알겠습니다. 밖에 비가 좀 옵니다. 그 아침 일찍은 조금 이미 내린 것 왔었어요. 같았고, 맞아요. 근데 더 내릴 것 같아요. 더 내릴 거예요. 저녁에도 더 내린다고 했었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우산을 챙겨왔었고, 어제도 제가 집에 가는 그 낮 시간에 우리 왜 여우비라고 하잖아요. 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 예. 잠깐씩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소나기가 곳곳에서 온다고 하니까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꽤 많이 온다고 하나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 이렇게 소나기처럼 확 왔다가 또 그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해요. 아유, 좀 제대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더 많이 내려서 우리 가문 거 제발요. 좀 해갈될 수 있도록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시청역의 북극곰 등장입니다. 시청역에 북극곰이 나타났어요? 네, 와, 이 북극곰 맞아요.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실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12번 출구 앞에 대형 북극곰이 등장했는데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은 기획이라고 하고요. 예. 실제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정말 생동감 있는 화면 전광판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오전에 서울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한 건물 옥상 전광판에 어떤 특수한 전광판이 등장해가지고 특수한 전광판? 네, 이게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쭉 보셔야 딱 공감이 되실 텐데 예. 북극곰이 진짜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착시 효과를 준 그런 전광판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 오. 영상이 광고회사랑 국제 비영리 자연 보전 기관인 WWF가 기후 보고 있죠. 이게 진짜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한 건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 마치 북극곰이 실제로 내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실감을 느낄 수 있어서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죠. 이게 화면이 이 정도면 실제는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트릭으로 만든 건지 눈에 딱 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참 훌륭하네요. 대단하죠. 정말 딱 튀어나온 것처럼 맞아요. 진짜 북극곰이 시청에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미디어 아트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영상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한참을 쳐다보게 만드는 매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각심도 주고 예. 아주 의미 있는 전광판 영상인 것 같아요. 요거 잘 보고 계시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속에서 빙하 위에 가만히 서 있던 새하얀 북극곰 한 마리가 갑자기 물에 풍덩 빠지게 되는데 빙하가 녹고 있다는 맞아요. 자의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발 아래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한동안 물에서 허우적대다가 잠시 후에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영상에서 한쪽 모퉁이에 웅크리고 서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가 내가 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서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상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안 그래도 기후 변화 굉장히 심각하고 맞아요. 현실에 정말 그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나 가문 우리 이렇게 좀 드물게 가문 것도 맞아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제로 영향이 발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미국에서도 가뭄이 지금 한참 아우. 동안 엄청 길게. 너무 가물어서 불도 나고 막 맞아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불이 났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집마다 미국은 이렇게 마당에 잔디가 있잖아요. 예. 그거 잔디에 줄 물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가짜 잔디로 색칠을 한대요. 초록 색깔. 아 잔디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짜 잔디로 초록색으로 색칠을 했다고.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이 북극곰이 나온 이 영상은 대형 LED 스크린에 아나몰픽이라는 기법으로 특수 기법을 제작한 건데요. 이 아나몰픽은 착시를 통해서 특정 각도에서는 3D 효과를 내는 최신 영상 제작 기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법 덕분에 진짜 밖으로 튀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작년 일본의 신주쿠 거리에서 요 대형 전광판이 공개가 되면서 그때는 고양이 영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 운디가 좋다.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 이 고양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8월 초까지는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10분 간격으로 재생이 되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황금이님 정답 1번 미디어 아트. 아니에요. 서정아님 정답 1번 세계 환경의 날. 아닙니다. 5279님 정답 2번 기후 온난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상우님은 좀 약간 오늘 변형으로 특이하게 보내주셨네요. 뭐죠? 이상우님 정답 두 번째 헤드라인에서 나온다. 땡! 오! 땡! 아 그래? 오늘의 정답은 그렇다면 반대를 생각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가볼게요. 좋은 시도시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월화수목 토토토입니다. 뭐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무슨 말인가요? 네, 이게? 주 4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 일주일에 나흘만이라는 주 4일제 근무제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프랑스의 기업들도 주 4일제 도입한 곳들이 적지 않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영국에서는 이달부터 기업 70여 곳이 주 4일제 실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이랑 병원 등 직원 3,000명 정도가 있는 회사에서 임금 삭감은 없는 조건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는데 하루를 덜 일하면서 생산성은 유지할 수 있는가 요거를 보는 전 사회적인 실험 이러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사회적인 실험.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뭐 이 유럽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별로 놀랍지 않은데 뭐 우리랑 생각하는 좀 다르니까. 근데 하지만 일본에서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못지않게 과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되게 심각한데.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주 4일제를 한다고? 맞아요. 내년 3월까지 전 사회적인 실험을 한다고 하고요. 파나소닉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놀랍군요. 네. 이런 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정치권에서 발의가 되는 것보다는. 맞아요. 이게 그냥 기업에서 저희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혹은 법을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단 벨기에에서는 법부터 만들었었는데 예. 지난 2월에 나흘간 주 3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32시간 동안 근무하는 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는 4.5일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저것도 좋다. 맞아. 요거는 많이 줄이는 건 아니니까 예. 사용주 입장에서 좀 부담도 덜하고 예. 일찍 퇴근하면 마치 옛날에 우리 이렇게 학교에서 일찍 가면 기분 되게 좋았었잖아요. 완전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요일 전체를 쉬는 것보다 금요일 그냥 4시간 하고 점심시간 전에 끝나면은 난 그게 더 뭔가 삶의 질에 기여할 것 같아. 이미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그런 걸 좀 노린 4.5일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뭐 요즘 뭐 스트레스, 번아웃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오죽합니까? 진짜 심하죠. 전 세계 1, 2위 하는 나라인데 주 4일제 우리나라 가능할까요? 일단은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될 텐데 대부분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시각이 좀 지납니다.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증가할 거다라는 찬성 의견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의견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미 검증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일부 기업에서만 도입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도입하지 않는 기업이랑 도입을 하는 기업들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휴일에 못 쉬는 기업들이 많은데 주 4일제가 말이 되느냐라는 반대 의견이 좀 강한 상황입니다. 인플레가 길어지고 있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 안 올려줄 거면은 쉬게라도 해달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목소리가 지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시청 앞에 북극곰 영상에 적용된 방법, 기법입니다. 착시를 통해서 특정 각도에서 3D 효과를 내는 최신 영상 제작 기법 무엇일까요? 이거구만. 네, 맞습니다. 1번 아날로그, 2번 아몰레드, 3번 아나몰픽.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6532님이 신청해 주신 레드벨벳의 빨간맛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아나몰픽이었고요. 아, 우리 선정답자 오늘도 있습니다. 배정희님, 류경민님 축하드리고요.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김혜련님, 서은하님, 소재일님, 김윤경님, 4850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5355님께서 아유 모르겠어요. 용어들도 자꾸 어려워지고 40대 아줌마는 힘들어요. 옹디랑 동갑 79년생 아줌마인데 옹디는 트렌드 잘 아시나요? 이게 다 관심사가 달라서 그런 거지 나이가 든다고 트렌드에서 멀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이런 뭐 기술 용어나 뭐 IT 쪽이나 뭐 이제 뭐 문학 쪽이나 이런 거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속 뭐 매일 찾아보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저는 뭐 아이돌 뭐 이런 최신 뭐 가요 동양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되게 유명하다고 막 나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람마다 관심사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랑 뭐 별 관계가 있겠어요.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자, 잠시 후에 역사 얘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고요. 히스토리 월드에서도 여러분들 돌발 퀴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물은 사실 우리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가 선물이 훨씬 크고 좋은데 앞에 퀴즈에 더 많이 몰리셔가지고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거 더 가져가세요. 오늘은 그래 오늘 이 얘기 해야죠. 오늘은 역사 속의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써힘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 still Hungary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히딩크 감독이 만들었던 명언이죠. 어떻게 영어 가르치나 몰라. 뭐라고요? I'm still Hungary. 배고픈 국가예요. 그렇군요. 안정수님께서 옹디 부산 날씨는 좋네요. 아침에 식당 재료 사러 갔다 왔는데 너무 오른 가격에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심지어 가뭄으로 야채값도 올랐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뭐 이제 저도 안 그래도 좀 체감되는 게 있어가지고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뭐 한 4% 5%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이게 뭐 전체 평균 내용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주로 구입하는 이제 뭐 전자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그 원재료값 때문에 15%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거의 15% 올랐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물가도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예.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데 아유, 유가는 뭐.
경유가 휘발유를 넘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꽤 됐어요. 그렇게 된 지. 그래서 뭐 2,000원 넘은 거는 훨씬 전이고요. 맞아요. 네, 그것보다도 더 비싸지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유류값이 오르면은 차량이 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가 좀 한가해지는 느낌. 예. IMF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먹고 사시는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이 무시무시한 일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갈 거다라는 아주 공통된 전망 때문인데요. 이 진짜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오늘 뭐 외신 보니까 옐런 미 그 재무장관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밝혔다고 하죠. 아, 어떡해. 아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쭉 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솔직히. 스태그플레이션 되면은 진짜 그 전 시민이 완전 의욕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역사를 돌아볼 때 굉장히 막 힘이 없고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버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계속 오른 상태가 있으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거 돈을 포기하자. 벌어도. 살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급여도 물가에 연동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체계는 없거든요. 그런 건 네, 없죠.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물가가 다 오른 다음에 그분의 아주 일부분만 쫓아서 올라가는 편이라서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료를 봤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까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상우님께서 물가 폭등하면 튤립 얘기 나오겠죠 했는데 저도 이 생각 어제 잠깐 하긴 했는데 튤립 얘기는 우리 또 물가 폭등에만 연관돼 있다기보다는 또 우리 투자 사기랑도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튤립 그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네덜란드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3대 그 물가 파동이 있는데 그렇죠. 튤립이 약간 약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기성도 좀 있어. 사기성도 있었고 투자한 사람만 그때 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튤립 폭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미시시피 무역회사 폭동 이 사이 같은 경우에는 예. 프랑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렇지. 나라가 망했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튤립은 건너뛰는 건가? 튤립은 나중에 약간 마이너로. 그렇죠. 이게 워낙 대중적인 얘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망한 게 튤립 때문 아닌가? 아이작 뉴턴이 거기다가 그분은 예. 사과만 연구하셔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다 날라갔어 솔직히.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한 게 너무 웃겼어. 나는 이 우주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뉴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무지성 투자를 했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좀 약간 명망이 있던 뭐 학자들, 과학자들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돈이 잃어버릴 구조가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다 날아갔는데. 거기다가 전 재산을 꼬라박았으니 그게 다 날아가 놓고 갑자기 막 목소리 힘주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변동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해. 이게 그때 이제 튤립 구근 하나가 뭐 처음에는 뭐 몇백 원 안 하던 것이 이제 1억 넘어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영국에서 건너온 또 지인이 모르고 양파처럼 보이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1억 원짜리를. 그 비싼 거를 1억 원을 양파 하나에. 그렇구만요. 구속이 됐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물가 폭등 남의 일이 아니고 다들 지금 일상 생활에 연관돼 있는 주제다 보니까 오늘 더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속 물가 폭등 이야기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김에 그 일단 다 물가 폭등이라고 하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 인플레지 않습니까? 하면은 다 떠올리는 것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예. 1차 대전 직후에 독일 이 마르크화가 이제 전문 용어로 휴지가 된 사건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그 1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금본위주의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 안에 금이 1억 원이 있으면은 1억 원만큼만 지폐를 찍어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예. 그 이상 찍어내면 사기죠. 그렇죠. 사기죠. 예. 없는 걸 찍은 거니까. 없는 건 찍어내는 거니까. 당시 이제 그 독일뿐만 아니라 뭐 영국, 프랑스 등등도 일단은 그 돈을 다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지금 1억 원어치 금이 있는데 1억 원 이상을 찍어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일단 국민들한테 빌리자. 그래서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발행하지, 프랑스 발행하지, 독일 발행하지, 이제 누가 먼저 망하나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1차 대전에 독일이 이제 패망을 안 했더라도 국채 때문에 이미 망할 운명이었어요. 이 의견에 히틀러가 반대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놀라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 발음 때문에 예. 히틀러가 그 이탈리아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남미 에콰도르에서 살다가 1982년에 사망했다는 설이 있어요. 예, 설이죠. 아니야, 왜냐면 다른 쪽으로 빠진다. 히틀러의 어머니가 이탈리아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어를 좀 했는데 예. 독일어는 아시다시피 딱딱딱딱 스타카토까지 끊어져요. 이힐레베티 복스바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국민차례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라. 근데 히틀러는 독특하게 R 발음을 넣었어요. 이탈리아어 같이. 드라스트라스트라스 이힐레베티 아우르토만. 시끄러.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 사진 남아 있는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까를로 신부라고. 저는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사진을 찾아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약간 증거가 예. 1957년도에 까를로 신부라는 사람이 갑자기 에콰도르에 등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수많은 고미술품을 가져왔대요. 예. 히틀러가 고미술품 수집가잖아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인 신부로 이제 살다가 1982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2,000명이 넘는 독일인들이 왔대요, 장례식에. 그리고 싹 그 고미술품을 가져가고 심지어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첩보를 들은 거예요.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시신을 갖고 와서 DNA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신이 없어졌어. 근데 제가 이제 이 정황 증거는 너무 이렇게 막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히틀러 수염이 있어. 아니 이 말이 되냐고. 히틀러가 자기가 신분을 감추고 살려고 도망갔는데 수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되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음모론 전문. 음모론이 재밌어요. 자, 일단 독일이 패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사유 강화 조약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는 패전국은 그때부터 이제 피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돈 갚아야 되니까. 예. 당시 연합국이 이제 그 독일에게 요구한 것이 1,320억 마르크예요. 그게 너무 과했어. 자,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앞으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매년 수출하는 거에 80%는 배상금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죠. 베르사유 조약이죠. 이 말은 독일 너 망해. 이거였어요. 아니 어떤 나라가 그런 그 불평등한 조약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까? 일단 베르사유 조약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다기보다는 치욕적인 조약인 게 1871년에 그 독일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거울의 방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독일 통일선언했잖아요. 예. 이제 독일 너 당할 차례다. 이리 와. 똑같이 그때 너희들이 통일선언했던 거울의 방에 그 의자에 앉아서 사인해. 그렇지. 1,320억 마르크. 너희들 1년에 수출하는 금액의 80%는 배상해. 독일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뭘 고민을 해? 가뜩이나 지금 나라가 거덜났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금본위주의자잖아요. 예. 금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려. 아이고. 일단 종이 찍자. 찍어내자. 찍어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연합국 측도 알고 있었어요. 쟤네들 돈 없다고. 금 없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현물 내놔라. 금을 내놓든지 골드마르크라고 하거든요. 금괴. 예. 골드마르크를 내놓든지 우리가 필요한 석탄을 내놓든지 아니면 지금 그 우리 전후 복구에 필요한 뭐 나무라든지 목재를 내놓든지 현물을 내놔라. 이 힐리베디 어떡하나 이거. 독일의 고민에 빠졌다가 일단 찍어낸 다음에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이 금이 없다는 거를. 마르크화를 막 찍어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금을 사요. 금을 사서 갚는 거야.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를. 이게 뭐 방귀를 계속 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이 슬슬 국민들 사이에서도 돈이 너무 이제 유통이
이 유통량이 증가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유통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 이거. 설마 지금 지금 독일 중앙은행 안에 금이 없는 거 아닌가? 하다가 금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아이고. 난리가 났어. 아이고. 그때부터 이 마르크화 가치가 삐값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려 인플레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 이따가 뭐 이 소개하는 퀴즈 이 보기의 국가보다는 덜하지만 예. 1조 % 이상 급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막 돈 다발을 가져가도 빵 한 조각 못 사는. 돈 다발이 아니라 그 돈 그 빵 감자 2개 사려고 예. 리아카의 그 지폐를 싣고 갔다니까요. 예, 맞아요. 하루에 일당을 2번씩 받았어요.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르니까. 아침에 한 번 주고 저녁에 한 번 주고.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마르크화가 거의 이제 전문용어로 휴지가 되다 보니까 집 지을 때 벽돌이 없으니까 마르크화를 꾹꾹꾹 눌러가지고 이걸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은 사진이 있다니까요. 벽지 할 거 없으니까 벽지를 마르크화로 발라버리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면학국이 약간 그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독일 국민들은 드디어 우리가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왔구나. 우린 게르만 민족은 원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능력이 없는 민족이었어. 우리가 1차 대전 괜히 일으켰다. 빌헬름 2세 잡아와! 이런 상황에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이 바로 히틀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 궁핍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완전 막장까지 치닫는데 근데 이 사태의 원흉이 외국이야. 외국의 조약 때문이야. 외국과 맺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정치인이 나타나죠. 그게 히틀러였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1929년에 터진 미국의 대공황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렇지. 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왜 그러냐면 물론 대공황의 이유는 여러 그 이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돈맥경화라고. 자,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도 승전국이었지만 다 같이 거덜난 거예요. 손에 손 잡고 거덜난 거예요 지금. 승전국이지만. 근데 미국이 당시 1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참전하기 전에 굉장히 경기가 좋았거든요. 왜냐? 무기를 갖다 팔았어요. 유럽 전선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군수업체들의 주가가 쭉쭉쭉 올랐겠죠. 계속 그렇겠죠. 1차 대전 당시 미국에 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스미스 이번에 무슨 이 웅디 그 소총 회사 주식 안 샀어? 안 샀어. 이런 그 안 사면 그 안 돼. 그 돈 끌어서 빌려서라도 사란 말이야. 내일 또 무조건 오른다고. 사라고. 무조건 사라고. 또 올라. 내일. 어.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주식을 사다 보니까 또 주가가 또 폭등을 하고. 미국은 일단 현금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근데 끊어졌거든요.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갚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은 안 들어오지만 뭔가 팔리니까 뭔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예. 전쟁 끝났어요.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뚜루뚜루 어이 영국 프랑스 전쟁 끝나고 너희가 승전했으니까 돈 갚으라고. 그렇지. 그 총알이랑 그 소총 사간 돈 갚으라고. 잠깐 wait a minute. 그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독일에서 받아서. 그렇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에서 돈을 받아서 영국이 그러니까 전 지구촌이 돌려막기로 지금 완전히 같이 다 침몰하는 거야. 이 돌려막기 구조인데 일단 독일에서 돈을 줘야지 이걸 영국이 받고 그치. 이걸 이제 최종 그 채권국이 미국이 넘기는 구조인데 안 와 이게요. 야 영국 비틀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왜 돈 안 갚냐고. 분데스리가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이 근데 독일은 정말로 배째라였어요 그 당시. 베르사유고 모시기구 간에 완전 석기 시대대로 돌아간 상태인데. 근데 나 같아도 마찬가지지. 아니 그 실현 가능한 수준의 조약을 맺어야지 전쟁에 아무리 이겼다고 해도.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액수를 내라 그러면은 독일처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너희들 1년에 수출하는 전체 대금의 80%를 갚아라? 말이 돼요 그게? 넌 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이 안 오니까 이것도 미국 투자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돈맥경화구나. 그때부터 그게 1929년 10월 14일 이제 블랙 Thursday 예. 목요일인데 그때 월가 주가가 빵빵빵 폭락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항 아니에요. 대공황이 터져버립니다. 이때 마르크스가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지. 자기도 믿지 못할 만큼. 왜냐하면 자기가 예측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불안했을 거야. 이게 자본주의가 뭐 망하고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데 언제 망하냐 언제 망하냐 했더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진짜 벌어지니까 이거 자기도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내 이론이 맞았어 이거. 그럼 이제 자본주의 발전이 이게 마지막 단계고 다 끝나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오겠구나 했는데 그건 이제 오지 나중에 않고. 알았어요. 예. 이렇게 약간 않고. 일단은 대공황까지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시작부터 네.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맞아요. 돈과 이제 물가의 관계의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돌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상평통보가 겨우 처음 제대로 돌기 시작했던 나라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의미의 인플레이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다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에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흉년이라든 정치적인 변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플레이션 맨 밑에 보면은 그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 월급을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는 적자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조선의 일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 후기 기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 때 정조 때 기록으로 무려 50년 넘게 일기를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월급 지출 산 거를 거의 가계부 쓰듯이 쓴 분이 있어요. 대단하구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시에 이제 물가가 어땠는지 그 내용을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그것도. 9660님께서 몇 주 전 썬팅 교수님의 힌트 석붕 때문에 요즘도 가끔씩 피식 웃게 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힌트도 기대할게요. 힌트 요정으로 거듭나나요? 이거 저기 뭐 이 중독이 있어요. 석붕이 아니라 붕은 정말로 입으로 하셔야 돼요. 석붕. 저걸 재밌어 할 줄이야. 나는 상상도 못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역사 속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나라가 있습니다. 46년 이 나라의 물가는 하루에 15만 %씩 치솟기도 했습니다. 당시 쓰였던 뺑비라는 지폐는 40양 대 1이라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비율로 새 화폐인 포린트라는 걸로 대체가 되는데요. 자, 이 나라 수도가 부다페스트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헝가리, 2번 짐바브웨, 3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힌트. 우리나라에는 용가리가 있는데 유럽에는 이가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진짜로 뭐 경단위까지 갔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양은 참. 공이 28개. 이 나라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단 1차 대전 패전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이 이중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1차 대전 패전한 후에 이제 갈라져요. 독립을 한 다음에 재정이 붕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40년대 넘어가서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붕괴가 돼.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져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경제를 떠나서 일상이 보존이 불가능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거죠. 일반 그렇죠. 백성들, 시민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럽의 용가리. 알겠습니다. 자, 듀런 듀런의 Hungry Like the Wolf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팅 교수 모시고 오늘 역사 속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 유럽 1차 대전 직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맞았던 최악의 인플레이션 이야기, 그렇게 해서 히틀러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걱정인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은 역사 속에서 늘 이런 파시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의 증오에 빌붙어 가지고 그거를 양분으로 자기 몸집을 키우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꼭 파국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분노를 한 몸에 모아서 외부의 적으로 빵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시작도 그거였고,
그러니까 늘 이 매번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경제 위기다 하면은 꼭 좀 많이 걱정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위기를 볼 때 항상 정치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는 게 필요하고 그 정치가들의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과한 이야기하는 정치인 있으면은 이런 시기일수록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덕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엔 용가리, 유럽엔 가리, 그리고 이덕하님이 술안주로 노가리라고 라임을 또 이렇게 맞추셨고. 원더걸스가 노래를 불렀죠. 노가리 노가리 버츄. 이런 걸 왜 재밌어하지?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다시 듣기 할 때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에 계셔서 따라하지는 못하겠습니다. 7777님이 이분 번호 좋네요. 서킹 교수님 오늘도 머리 만져주세요. 지난주에 머리도 있을 때 만져야 한다라는 말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뭐 상당히 뭐라고 할까 뼈 아픈 얘기예요. 왜? 정말 머리가 있을 때 만져야지 없으면은 허전하잖아요. 많이 빠진 거죠 지금.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있으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희망 차 있다. 그럼요. 전민경님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역사 얘기 재밌어요 굿 하고 또 보내주셨고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 역사 코너 늘 재밌는데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일상과 현실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선 후기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것 같은데요. 네.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경제의 어려움, 조금 더 얘기하면은 셀러리맨의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주인공은 이제 이제난고라는 책을 썼던 황윤석이라는 분입니다. 이제난고. 네, 흥덕분인데 이제 그 서울에 올라와서 냉면 만든 냉면 해장하신 분? 아니요.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소리야? 1740년부터 1790년까지 50년 동안, 그러니까 영조 중반부터 정조 중반까지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서울에서 한 3, 4년 정도 이제 벼슬살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봉 벼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칠품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이른바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 월급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생활비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계부인가요? 아니면은 일기예요. 일기로 쓴 거예요, 네,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그 일기 속에서 지금 이건 경제 부분만 정리를 한 거고요. 문학 부분, 그다음에 당시 정치 부분, 당시 외교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후대에 이게 어떻게 쓰일지 알고 계셨을까? 아마 이렇게까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건 게 사실은 우리가 경제 관련해서 통사적인 경제, 예를 들어 상평통보 만들었다. 예. 근데 그 상평통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당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벼슬을 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그 당시 뭘로 받냐면은 쌀하고 콩으로 받아요. 쌀하고 콩으로. 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나 월급 쌀하고 콩으로 받으면 안 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저하라든지 약간의 이제 물품도 같이 더 해줬는데 예. 조선 후기로 가면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그만큼 이제 황금성이 많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라는 점에서 그걸 받았는데 이걸 받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한 10말 정도를 받아서 쌀 10말 그다음에 이제 그 콩 한 4말 정도를 받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월급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옆에 분들이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걸 가지고 작전을 해 작전 이러는 거예요. 조선시대예요? 작전 세력이 있는데 이 작전 세력은 바로 뭐냐면 자기 지을 작자고요. 전이 돈 전자입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 말로 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으로 이거를 바꿔라라는 거를 작전이라고 했다. 네, 한자로 보면 지을작의 작전이 이건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두고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돈으로 바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약간 그게 그 바꾸라고 작전하라고 했던 친구분 말투가 약간 허생 같은데요? 아니요, 허생이 아니라 굉장히 탁월했던 분이라는 거를 이 황윤석이라는 분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1759년에는 한 양으로 그러니까 돈 한 양으로 구매할 수 있는 쌀의 양이 4마리였습니다. 그런데
1767년 그러니까 한 8년 뒤에는 1.5말로 줄었다가 1769년에는 0.8 그러니까 쌀을 한 양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5배.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돈을 한 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돈값은 점점 올라가는데 그렇지. 때에 따라서는 이 돈값이 이제 점점 떨어지기도 하는데 예. 대체로 돈값은 올라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늘 그 고저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됐다라고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돈에 대한 중요성을 이 사람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만.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당시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다르게 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평통보 얘기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이게 건가? 돈으로 값어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동전에 들어가 있는 구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만.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어떻게 보면은 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화랑 금화랑 같지만 은화 금화가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구리를 넣어서 화폐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 가격이 이제 일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편이었다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에 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여서 실제로 이제 돈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흉년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돈값이 올라가는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당시에 돈과 화폐 그 물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재밌는데요. 이재난고? 이재난고라고 하는 책인데요. 다음 누구 차례야? 이재난고. 왜? 내게 더 웃기잖아, 내게. 노가리 버치가 훨씬 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제 그 서울에 왔는데 그렇게 넉넉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선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토지가 대략 한 500석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였는데 500석? 한 석을 보통 한 4냥, 5냥 정도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연봉으로 치면은 집에서 한 2억 정도의 소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억 정도라 그러면은 규모가 큰 것 같지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보면 인건비도 있고 따뜻하게 먹고 사는 그 소형 지주 정도? 소형 지주. 예, 그 정도의 어떤 집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집을 못 구합니다. 하숙을 해야 돼요. 소형 지주도 서울로 올라오면 집을 못 구해요? 조선시대에? 못 구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그래서 제일 하숙집이 싼 데를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하숙집 주인들이 고약하기로 소문난대. 그래? 성균관 근처입니다. 그 지역에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당시에 집주인들이 굉장히 고약했다. 거기 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반인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천민이었는데 사실 일종의 치해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왜 치해복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성부터 내려와서 성균관의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는 그런 존재로서 사극에서 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치해복권,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숙을 치니까 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숙으로 갔는데 몇 달 머물다 보니까 주인이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요즘에 쌀이 비싼데 물가가 너무 올라갔는데 내가 이거 받고는 못하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황윤석 선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2냥이었거든요. 예. 한 달 하숙비가. 예. 근데 음식값으로 들어가는 게 한 냥 반인데 실제로 하루 2끼를 먹으니까 한 냥 반인데 내가 밖에서 먹는 것 같지만 한 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냥 갖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값은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갖고 부족하냐 그랬더니 물가를 보여주면서 지금 2냥 갖고 당신 음식하고 반찬 해내기도 벅차다. 그러니까 나는 한 냥을 더 받아서 3냥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결국 황윤석 선생이 알았다 하고 박차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다른 데 옮길 데 없나? 그래서 2가지 옵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요. 하나는 집을 사자. 그냥 사자. 이러느니 사자. 사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숙집을 옮기자. 이거 재밌는데. 네, 이 2가지 옵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먼저 집을 살려고 활동을 했더니 초가집이 칸당 10냥. 그러니까 한 냥을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칸당 10냥이면 한 100만 원이면 보통 그 초가집이 한 7칸은 있어야 집 구실을 하거든요. 방이 17개요? 아니 거기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그러니까 방 한두 칸에 부엌 달린 게 한 17칸은 됩니다. 방 한 2개에 부엌 달리면은 네. 100만 원? 그러면 한
7,800만 원. 아, 7,800만 원? 네. 투룸이네 투룸. 네. 그리고 이제 기와집인 경우는 20량이 칸당 들어가니까 같은 규모면 한 1,500,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이 거의 성 밖에서나 그런 가격이지 도성 안에서는 그거를 그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었던 거죠. 도성 안에도 집들은 대부분 그런 초가집인가요? 초가집이 아주 드물었고 기와집이고 아, 대부분 기와집이야. 너무나 허름하고. 요즘 딱 우리 상황이랑 그러니까 똑같네. 결국은 여기서 서울 생활을 자기 지금 관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왔다 갔다 하긴 너무 머니까. 너무 멀어. 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값은 맞추자니 성 밖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안 되면은 성 안에서 너무 허름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기엔 너무 멀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안에는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집도 허름하고요. 이게 아주 저기 옛날에 지은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포기를 하죠. 재건축이 안 됐어.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숙을 옮기려고 갔더니 아까 사실은 서울에 올라오면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아마 그 동네로 갔던 것 같아요. 반인이 있는 동네로. 예. 다른 동네로 갔더니 기본이 4냥부터 시작합니다. 하숙집이. 그럼 아까 그 원래 하숙집 주인이 제대로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빌면서 들어갑니다. 성균관대 출신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뭐 당시 성균관 유생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랐던 지방 관료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녹봉을 받았던 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년에 그러니까 12달 정도에 한 56냥 정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6냥 정도면은 한 560만 원 정도로 이제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숙만 하고는. 지금 하숙비가 지금 3냥이니까 이게 1년이면 36냥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한테 36냥이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어요. 노비를 부리는 비용이에요. 아, 노비도 부려야 돼요? 노비 먹어야 되니까. 하숙하면서 노비를 부려요? 왜냐하면 집안에 뭐 지방에 사랑도 갔다 와야 되고 일도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노비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이거 무슨 뭐 원룸 살면서 유럽 포랄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건 똑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안 되다 싶어서 노비는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노비에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비를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럼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후기에는 진짜 그 노비 많은 집들은 그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머슴이 많을수록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하숙집에서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전복이라든지 이렇게 생선도 좀 사 먹었는데 생선 엄청 비쌌거든요. 소고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가격이었거든요. 서울만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후기가 그런 거. 서울만. 특히 근데 해안 지역을 빼고는 생선이 굉장히 비싼 음식이어서. 보관 때문에 그러구나. 네네네. 그래서 보통 생선 한 마리에 몇십만 원 정도. 지금 돈으로? 네. 헐, 안 먹고 만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어떻게든지 먹겠다. 이제 이래서 먹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56냥이었는데 쓴 가격은 1년 동안 지출한 거는 182냥 한 1,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뭐에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하고 그다음에 옷값이 한 19냥, 20냥. 그렇지. 의류비가 들어가지. 네네. 그다음에 책값이랑 그다음에 교재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 잔 사고 이런 게 한 60냥. 이미 지금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무슨 교재비가 필요해? 사교용. 난 또 무슨 뭐 또 교재를 샀다고. 그러니까 교재. 친구들하고 만나는 차 마시고 술 마시는 경우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교양을 쌓으면 뭐. 책값. 요게 한 60냥.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갖고 온 월급만 갖고 오면 부족하잖아요. 말을 타고 왔는데 그 말을 팝니다. 차를 팔았어 이제. 그렇죠. 차를 그랬더니 팔았어. 그게 그때 한 20냥이 이제 세이브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40냥 정도는 서울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갚겠다는 보증을 하고 그러면 그분도 지인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분한테 그러니까 직접 돈을 받아라라고 해서 한 40냥 정도를 빌리고요. 보증사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시 서울에 경절이라고 있었는데 각 지방의 사또하고 서울하고를 연결해주는 아전이 있었어요. 이 아전을 통해서 역시 보증을 받아서 20냥을 빌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지금 아까 180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쓴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집안에서 사인을 보내서 돈 좀 가져와라. 라고 해갖고 채워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인데 이 사람이 월급을 가지고 전체 생활비에 사실은 그렇게 사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 사는데 나중에 옷도 다 기워서 입고 가뚝 망가지면은 떼워서 쓰고. 그러니까 차도 팔고 지금. 차도 팔고 노비도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살이 하는데 지금 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사실은 크게 든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어쨌든 양반이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인데도 서울살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70% 정도는 결국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구나.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제 당시 평민들의 재정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바로 뭐냐면 당시 이제 쌀 한 가마를 그러니까 1석을 지금 1석은 한 지금의 2가마 정도 해당합니다. 예. 144kg 정도 해당을 하는데 이 1석을 사실은 당시 세금으로 낼 때 내가 쌀을 보낼 수가 없다. 너무 멀어서. 멀어서.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면 돈 5냥 내라.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쌀 한 가마가 예를 들어 소출이 되면은 평민들은 그걸 가지고 보리랑 바꿉니다. 보리는 3가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3석하고 3대1 비율로 하기 때문에 평민들은 쌀을 보리로 바꾸고 그럼 양반들은 보리가 나오면 그걸 쌀로 바꾸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순환은 됐지만 결국 그래서 평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쌀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쌀로 먹는 지어도 거지. 그거 갖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먹는 거라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리를 먹고 하는 과정들이 이 시대의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이것도 흉년이 크지 않았을 때. 그때 그나마 그때 이게 지금 평상시 그러니까 영종조 때면은 우리 역사상 그래도 그렇죠. 비교적 태평성세라고 큰 흉년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 효종 때나 현종 때는 굉장히 큰 흉년이 있었는데 아이고. 숙종 때도 그렇고요. 근데 영조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당대에 물가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은 일상의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웠겠다. 물가 안 높은데도 그 정도면은 뭐 물가 높으면 못 사는 거지. 뭐. 그렇죠. 너무 빡빡한데요 살기. 네. 조선시대 공무원 진짜 헬직업이네요. 네, 그래서 8급, 9, 7급까지 8급, 9급, 8급, 7급까지 갔는데도 이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7급이면 당시 뭐예요? 7급이면 주사. 주사? 네. 주사. 직장 뭐 이런 식의 여러 직급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다. 역사 코너는 재밌어요. 재밌어. 그렇구나. 김기준님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네요.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군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대공황 때 대공황 때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누구냐면은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돈 넣어서 손해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이제 대공황은 이제 인플레가 아니었어요. 디플레. 예. 물가가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농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10,000원에 팔았던 사과가 하나가 오늘은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캘리포니아로 가자. 거기 일자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 캘리포니아로 가요. 갔는데 포도 농장, 오렌지 농장 수없이 그 생산이 되는데 그 농장주들은 과잉 생산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농민들이 보는 앞에서 오렌지에 휘발유를 부어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분노의 스토리죠. 포도. 분노의 포도 끝내주는데. 뭐가요? 영화. 영화 재밌죠. 끝내주는데. 존 스타인백. 네. 나 진짜 솔직히 소설도 한 3번 읽었는데 영화가 더 낫습니다. 소설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영화를 보면 앞에 눈에 영상이기 때문에 편하죠. 분노의 포도 우리 기회 되시는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노의 포도를 보면 진짜 그 미국 대공황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뭔가 그 인플레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 또 있을까? 그거 프랑스가 망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프랑스 안 망했어. 잠깐 프랑스 안 망했어. 프랑스 잘 살아 지금. 그때 그 당시. 프랑스를 듣고 있는 프랑스 관련 있는 분들. 이다도시 이다시고 죄송합니다. 자, 1715년에 루이 14세가 죽었어요.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거덜냈어요. 베르사유 궁 20년 동안 건설한 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되살릴까?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루이 15세였는데 5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 아닌 삼촌 그 필립 오르레앙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될, 통치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래, 그 유명한. 도박을 좋아했는데 도박장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온 살인자 존 로우라는 사람을 만나요. 네. 금융 사기꾼이었어요. 네. 돈을 찍어내자. 근데 거기는 그 당시는 금 본위주의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금도 없는데 어떻게 괜찮다. 국가가 보증하면 된다. 해서 국가에서 금도 없는데 지폐를 찍어낸 거예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얘기해줘. 시간 없는데? 아니야, 더 들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금도 없는데 그 지폐 찍어낸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양심 있지. 그래도 뭔가 투자거리가 있어야지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있다. 당시 미국 루이지아나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미시시피 회사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신대륙에 투자하십시오. 거기 땅 투자하시면은 엄청나게 돈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장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근데 거기도 금광이 발견됐다고. 그렇지. 근데 미시시피 주식회사는 프랑스 정부가 주도했던 사기였습니다. 이게 프랑스 정부 본국에 알려져 가지고 주식을 샀던 사람들 다 일제히 은행에 몰려가 가지고 원금 내놔라. 그렇지. 딸려 죽고. 안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존 로라는 사기꾼은 이 목숨만 부지해서 파리를 벗어나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 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죠. 이 미시시피 사기 사건 이후로 프랑스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루이지애나도 그때 팔지 않나요? 그때 팔죠. 미국의 루이지애나주를 팔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으면 팔아야지. 맞아. 자, 오늘 무지무지하게 재밌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1번 헝가리. 한국엔 용가리, 유럽엔 뭐라고요? 헝가리고 술집에는 노가리 버추. 당첨자 명단은 성호편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역사 속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서 계신 풍경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슬미님, 아침부터 날이 흐려서 우산 가지고 가겠다는 아이들 1호, 2호 덕분에 혼이 쏙 빠졌어요. 엄마도 출근해야 하고 너희도 지각이야 이 소리를 10번쯤 하고서도 자기가 원하는 우산을 못 가졌다고 징징 울면서 가버린 애들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래도 이번 주엔 시원하게 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 둘이가 자기가 원하는 우산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색깔이 마음에 드는 건가? 그냥 싸움 거는 걸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땐 형제들이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나이 들면 좋아져요. 그래도 애들이 귀엽네요. 싸우는 주제가 귀여워요. 돈가스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진아님, 친구가 이사 가면서 키우던 다육이 12개를 주고 갔어요. 다육이는 처음 키워보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다육이를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합니다. 요즘 다육이와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하셨어요. 이게 나름의 매력이 있죠. 다육식물이 과습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물론 우리 이진아님 저보다 훨씬 잘 키우시겠습니다만은 괜히 높아지면 한 말씀 드렸어요. 보통 선인장 다육식물이 이 성장이 더디거나 혹은 잘못돼서 그래요. 죽는 경우는 대부분 과습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물을 자주 줘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조심하세요.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미님이 이 시간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제가 늦게 한 건가요? 너무 반가워요. 제 인생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뉴욕에서 한 달 살기 하고 며칠 전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시차 후유증일까요? 새벽 5시면 왜 잠이 깨는지. 이제부터라도 매일매일 출첵할게요 하셨어요. 뉴욕 한 달 살기. 오이구야. 재밌으셨나요? 재미있었겠지. 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 되면은. 아니야, 뉴욕 그 전에 제주도 한 달 살기라도 한번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꼭 해봐야지.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미양님, 어젯밤 자려고 누웠는데요. 문틈 사이로 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결국 한 젓가락이 한 봉으로 바뀌어서 후루룩 했네요. 아침에 팅팅 부은 얼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로 얼굴 가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콜트에 세상 참 맛있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잠깐 문틈 사이로 라면 냄새가 났으면은 남이 끓이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남의 라면을 한 젓가락이 아니라
아니구나. 한 젓가락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한 봉을 새로 끓여 드셨다는 얘기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한다라는 주의입니다. 컬투의 세상 참 맛있다 듣고 올게요. 여행 스케치에 왠지 느낌이 좋아. 이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강대성님, 저는 전화로요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상 고객님과 1시간 20분 동안 통화를 했더니 너무 힘이 빠지네요. 고객이 왕이란 시대는 지났어요. 매너를 지켜주는 고객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종종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물건 구매하러 오신 분들 혹은 서비스 받으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과 겪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는데 강대성님도 오늘 좀 곤혹스러운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의를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이제 뭔가 항의를 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이 응대하는 쪽에서도 더 원활하게, 더 친절하게 그리고 좀 안 되는 것보단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경우들 보면은 그래요. 대성님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푸세요. 8001님, 장사를 하는 저는 딱히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를 않다 보니까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사도 일도 너무 하기 싫어서 남편을 꼬셔서 지금 대천 해수욕장으로 바다 보러 가고 있습니다. 발도 담그고요 파도 소리도 듣고 저녁에는 조개구이도 사달라고 하려고요. 오늘은 그냥 놀고 싶어요. 자영업자 오늘 일탈 좀 하겠습니다. 너무 좋겠다 세상에. 그쪽은 날씨가 어떤가요? 지금 지역별로 날씨 좋은 곳은 또 한없이 좋다고 하네요. 대천 해수욕장 날씨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진짜 실컷 바다도 보시고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녁에 조개구이가 시선 강탈이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행복하게 또 보내시고 충전해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하시면 되겠죠.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이원호님, 우리 집 청소기가 고장이 나서요 벼르다가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요. 이런 신세기가 있나. 잘 샀다고 칭찬도 받고 역시 돈이 좋네요. 로봇 청소기가 또 한 번 상용 평준화가 최근에 돼가지고 한 5년 전에도 로봇 청소기 거의 필수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생활이 완전 달라져요. 놀라운 기기입니다. 식세기랑 나중에 제가 이제 요리하기 시작하면은 식세기도 하나 좀 마련해 보고 싶고 식세기랑 로봇 청소기는 사실 필수가 아닌가. 거기에 이제 건조기까지 해서 요렇게 세 개는 꼭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 청소기 잘 사셨습니다.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들어야죠. 김영숙님께서 옹디 오늘 부산 더워요.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킨의 Everybody is Changing. 이 노래는 우리 손녀도 좋아하는 곡이에요 해주셨어요. 자,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어더 사이드 이것까지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드러머 김관지 씨와 함께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하고요. 자, 오늘의 엔딩송 서연아님이에요. 오늘은 특별할 거 없이 평소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커피 한잔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또 큰 이슈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런 보통날에 감사하게 됩니다. god의 보통날 신청해요 해주셨어요.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지루하고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흘러가는 일상이 사실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god의 보통날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